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김민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기막힌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온갖 증거가 김학의 씨를 지목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최소 7차례 이상의 성접대가 있었습니다. 3억 원대 뇌물 수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죄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들일 이해하겠어요. 수가 없어요. 네. 뒷북 수사에 이어서 뒷북 기소, 늑장 기소로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는 그런 평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검사가 수사하면 죄가 되고 검사가 봐주면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도 하고요. 네, 이 문제 오늘 첫 번째 이슈와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용주 기자 취재하셨죠? 네, 검찰 개혁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네 글자, 전관예우. 이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판검사들이 옷을 벗으면 약간의 예우를 해준다, 대접해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맡을 테니까 이거 좀 빼줘라 이렇게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의 집행이 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명시돼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지는데 돈에 따라서 이 형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 합니다. 법이 춤을 추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관예우 대신에 전관 변호사들의 특혜, 전관특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것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일단은 전관특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관특혜 논란을 빚었던 인물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사건 의뢰인의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 자수성가한 여성 의료인으로 유명한 이길려 가천길재단 회장이 세운 인천 지역 최대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길병원 관계자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인천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뇌물에다 부풀린 공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 횡령한 돈의 일부가 재단 회장 비서실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검찰은 길병원 임직원 3명을 구속시킨 데 이어 길병원 설립자인 이기려 이사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길병원의 변호를 맡은 곳은 김앤장이었습니다. 국내 최대로 펌의 사건을 맡겼지만 길병원 측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 조선일보 법조 담당 기자가 추천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법한 김앤장 측도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며 반겼다는 전관 변호사는 바로 우병우 씨였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을 거쳤으며 훗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2014년 1월 6일 이길려 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재단 인사가 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3개월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검사복을 벗은 지 채 1년이 안 돼 전관의 끝발이 더 위력적이었을 시기. 우 변호사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시 길병원 수사를 이끌었던 인천지검장은 최재경 검사장. 우 변호사가 최재경 검사장의 사법시험 2기수 후배이자 두 사람 모두 특수통검사로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길병원 측은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최재경 인천지검장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잘 아는 사이가 맞으신지요? 안다면 아는 사이고 모른다면 모르는 사이입니다. 수임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우병우 변호사가 요구한 수임료는 착수금 1억 원에 성공보수 2억 원. 성공보수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길려 회장에게 미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지 석 달여 뒤 인천지검은 길병원의 전현직 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비자금의 사용처와 윗선 개입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길려 회장에 대해선 소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래전부터 또 비서실에 개인 재산 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돈을 일금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긍할 바가 있다고 본 겁니다. 개인 돈과 공금이 뒤섞여 집행됐을 가능성, 사실상 차명거래 범죄를 실토한 수준의 해명을 듣고도 덮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길려 회장은 면죄부를 받았고 우 변호사는 성공보수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이끌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 활동. 하지만 스트레이트의 취재 결과 놀랍게도 그는 변호인단의 회의에 한 번 참석한 일이 없고 사건 자료도 전혀 받아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병우 변호사가 그 변론을 맡게 된 그 뭐 좀 경위가 좀 궁금해서 좀 그 경위는 특별하게 없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좀 물어달라. 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님 정식 계약이 된 거는 맞습니까? 좀 전화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렇다면 길병원 변호인으로서 우 변호사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 확인된 유일한 행보는 수사 결과 발표 일주일 전인 2014년 4월 7일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가 최재경 지검장을 만난 일입니다. 결국 관할 검찰청의 수장을 한 번 면담하고 간단히 3억 원을 벌었다는 걸까?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에게 우 변호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개업한 최 전 지검장은 취재진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우 변호사가 요청해 만났고 사건 설명을 들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면이 있는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지검장실까지 찾아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저는 변론을 들은 뒤 실무자들에게 가서 설명을 하며 차장이나 부장검사에게 내려보내곤 했습니다. 전관 변호사와 수사 지휘 책임자의 만남. 전관 비리가 싹트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돼 왔지만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차장검사는 우병우 변호사와 만났는지 기억이 없다면서 역시 변호사가 찾아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차장검사님한테도 좀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차장 검사한테 네. 저 사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네. 왔을 거겠죠. 우병우 변호사의 실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대강 공사 입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던 2013년 8월 수사선상에 오른 한 설계업체의 임원은 우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착수 보수로 5천만 원, 성과 보수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내사 종결되면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석 달 뒤 이 업체에 대한 수사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고 우 변호사에게는 성과 보수까지 합쳐 수임료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 현대그룹한 비선실세 사건에서도 우병우 변호사가 다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당시 현대는 대형 로펌 광장과 계약해 검사장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광장 측이 먼저 우병우 변호사의 합류를 제안했고 그가 등장한 지 한 달여 만에 현대그룹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 변호사는 6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길병원과 현대그룹, 4대강 업체까지 스트레이트는 우 변호사의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저 우병우 변호사님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분들 전화 안 받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은 우병우 변호사가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우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었다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사건 관련자 소환의 범위와 일정 등 내밀한 수사 정보까지 파악해 의뢰인 측에 제공한 건 변호인의 상식적인 변론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 사실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같은 통상의 변론 활동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의뢰 내역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경찰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나 기각한 데다 우 변호사의 검찰청사 출입 기록조차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 우 변호사의 부정청탁 의혹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참고인들은 계속 소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사 상황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아직 어떻게 소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건가요? 마찬가지로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아니 우병우 씨는 그런데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나와서 지금 잘 계십니다. 우병우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이 늘어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됐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세 건으로 10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요? 장부에 적힌 액수가 저거고요. 아니 이 우병우 씨가 얼마나 변호를 잘했길래 그런 거액을 쓴 겁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검사들의 권한이 워낙 크니까 전관 변호사들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거죠. 우병우 씨를 잘 이용한 거죠. 결국 이 우병우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는 했는데요. 이거 뭐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번번이 반려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영장 신청 거부했던 거죠? 네, 우병우 변호사의 계좌와 개인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서울중앙지검에 우병우 변호사가 갔는지 갔다면 누굴 만났는지 보기 위해 특정 기관의 출입 기록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 묵살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하자 그것마저 또 묵살됐습니다. 계좌를 추적하지 말라니 이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죠. 계좌 추적이 출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에서 100억을 번다고요? 정관에서 100억 벌었다, 200억 벌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그 언급이 단순 허세나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병우 씨를 비롯한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대체 일을 어떻게 했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서울 서초구의 우병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건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묻자 우 변호사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3억, 2억, 1억 원씩 수임료가 예시됐고 각 금액에 따른 예상 형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액인 3억 원을 내면 집행유예를 받아 수감을 면하고 추징금도 없지만 수임료가 낮아질수록 형량이 늘어나고 추징금 액수도 컸다고 합니다. 당시 수중에 큰 돈이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가장 싼 1억 원의 계약을 했죠.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우병우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형량대로 선고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장 승진을 눈앞에 뒀던 고참 차장검사급 출신의 우병우 씨가 변호사로 개업한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딱 1년. 국세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이 기간에 71건을 수임해 7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금액만 그 정도. 개인 의뢰인에게서 받은 현금 수임료를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 벌어들인 돈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 변호사는 사건을 맡을 때 자신의 기본 수임료가 통상 3억 원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검사장 반열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만큼
이미 실세 전관으로 통했던 겁니다. 우병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패할 사건을 잘 안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들고 돈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 아예 안 맡고 그랬어요.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퇴임 직후 보통 1년에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우병우 변호사의 대검 중수 1과장 시절 직속 상관이기도 했던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퇴직 후 몰래 변론 등으로 검사장 출신 전관의 위력을 과시하다 수감 생활을 했던 그는 한때 1년 소득이 확인된 액수만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검사장으로 퇴임하던 당시 홍만표 변호사가 신고한 재산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지난 2013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임료로 확인된 소득만 91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될 때면 옷을 벗는 고위직 전관들을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전관 로펌들은 굵직한 형사 사건을 싹쓸이하는 큰 손으로 통합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전관 특혜가 고위직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부장검사급, 나아가 10년 남짓 경력의 부부장검사 출신들까지 저마다 전관 출신임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전관이라 자극적인 광고 문구까지 난립하는 실정. 스트레이트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정해 검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검사 퇴임하신 게 2007년, 10년 가까이 됐다 그러면 사실 사람인데 지금 하는 사건을 보면 어느 청에 가든 다 아세요. 성추행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도록 막아야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힘을 쓸 수 있다는 설명. 1차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처분 검사가잖아요. 판사 출신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을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취재진이 상담한 강제추행 사건 역시 기소 유예, 사실상 면책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기소회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경우는 없어요. 수백 건 했어요. 처벌을 다 했는데 단 한 건이거든요. 비결은 역시 전관의 힘. 담당 검사가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 그러면 이 나머지 양력을 한 20%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전관 변호사는 수임료도 갑절로 올라갑니다. 저희 소속 변호사님 그런 경우에는 660만 원. 그때 쳤을 때는 1,32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포함했어요. 대표 변호사님의 직접적인 케어를 받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정관이시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비싸요. 이 홍만표 이분 정말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91억이요? 장부에 적힌 것만 91억입니다. 그런데 수임료도 수임료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수임료에 따라서 벌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큰 충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전관 예우, 아니 전관 특혜하면 판사 문제도 똑같이 크지 않습니까? 판사 전관이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검사 전관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수사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재판으로 넘어가서 어떤 판결을 받기 이전에 아예 수사 단계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전관 변호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관 특혜 정말 지겨울 만큼 고질적인 병폐, 그야말로 적폐인데요.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지난 수십 년간 정말 온갖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잊을만 하면 또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적지 않아요, 장부에. 돈도 현찰로 받고 뒤에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지요. 이 전관들이 선임계를 쓰지 않고 몰래 변론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검찰청에서 부랴부랴 일을 맡겠다고 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최근 스트레이트는 방금 전 말씀하신 몰래 변론의 실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말뿐이었고 보여주기식이었는지 짚어봤습니다. 거물 전관으로 군림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영업 비결. 법조계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후배 검사를 직접 찾아다니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수사 상황을 파악했고 개별 검사들의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인연까지 꼼꼼히 따져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전방위로 활용했습니다. 차장, 부장을 통해서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 선에서 그 이하로 최소화시켜보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변호사협회가 규정한 선임계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재판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막후에서 하는 대관 업무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말을 수 없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시 대검찰청은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검사실 방문과 전화 통화 등 사건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명으로 자세히 적어 관리하는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모든 검사실에 두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즉각 감찰부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일선청에 변론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전화변론, 방문변론 등 구두변론 사실을 기록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로 신고된 건수는 고작 6건. 전관 특혜가 여전한 현실에 비춰보면 신고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변론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도입했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 요구를 줄곧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항변입니다. 공개하면 불편할 사람은 누굴까? 검찰 출신 변호사들 아닐까? 검찰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불편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불편하지 않게 지금 후배 검사님들이 이거 안 내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의 대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 3년간 작성된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에 구두변론 관리대장 현황표를 입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동서남북 4개 검찰청에서 이뤄진 변론 활동 3만 2천여 건이 망라돼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주로 어떤 검사들을 접촉했을까? 검사장과 차장 등 부장검사급 이상, 즉 사건의 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들을 방문하거나 전화한 사례가 12,400여 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가 아닌 간부급 검사를 직접 접촉하는 건 전관 변호사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선 수사 검사가 아닌 결제 라인에 있는 부장급 이상 검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다. 결국은 젊은 변호사이기보다는 검찰에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한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한 현직 부장검사로부터 검찰 내부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전관 특혜의 실상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한테 가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윗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전관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자기가 대검이나 법무부로 추천을 해준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배 덕을 본 거니까. 과거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을 상대로 한 로비. 노골적인 청탁이 아니어도 통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셨던 전관 변호사가 찾아와서 내가 그 사건에 관심이 있는데 고소인이 무척 억울하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하면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는 거죠. 전관의 힘이 특별히 잘 먹히는 수사 분야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수사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죠. 반면에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전관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고질적인 전관 특혜에 대한 처방은 그간 다각도로 제시됐습니다.
퇴임 직전 근무했던 지역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신 정년을 늘리자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검은 논란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전산 처리해 사건 관계인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론은 여전합니다. 본질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좀 편편적인 개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정관 예우를 가능하게 했던 법원과 검찰의 구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만남을 제한한다든가 개업지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는 좀 마련하기 어려웠다. 권한을 나누고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두변론 관리대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공개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개를 하되 그 대장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제3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심각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검찰의 입장은 늘 이 정관 특혜라는 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걸 손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의 어떤 힘이 작용하는 행로로 지목된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검은 근거를 대라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사건 배당 시스템 이게 핵심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핵심일지는 몰라도 첫걸음일 수는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배당 시스템이 이 검찰 개혁, 특별히 전관 특혜를 푸는 해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특수부에 보내고 어떤 사건을 형사부에 보냅니다. 어떤 사건은 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학계나 시민사회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다양한 권고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검사들 역시 검찰개혁의 한 주체일 수밖에 없겠죠. 조직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스트레이트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농협 이야기, 김민욱 기자가 2주 연속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배지보다 조합장이라고 국회의원 하느니 조합장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조합장이 어마어마한 자리란 얘기했었는데요. 네. 하긴 37년 장기 집권하는 조합장. 얼마나 좋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토록 이렇게 누리고 계시겠어요. 네. 10선을 하셨다면서요? 네. 금천구 대통령이라는 그분 얘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 농협에서는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제보자를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사실 현 조합장들 중에도 6선, 7선씩 장기 집권하고 계신 분들 많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중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조합장이 된 한 농협의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하나로마트. 과일이나 채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모여 설립한 부천시흥 원예농협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마트로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 2대가 겨우 비켜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뿐입니다. 인근에는 부천 최대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이 있고 또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마트사만 제가 한 1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점장으로. 입지 여건상 도저히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자리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원래 이곳에는 농협 공판장이 있었고 공판장에서 경매를 받은 과일과 채소를 팔아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의 가게 수십여 개도 인근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판장이 없어지고 하나로마트가 들어선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영업이 거의 어떠세요? 목소리된 거지 뭐. 다 죽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시장. 죽여놓은 걸 완전 죽였어요. 지역 상인들의 희생을 외면한 마트 설립. 내부에서도 잡음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운영 책임자가 직원을 폭행해 물러나는가 하면
신토부리를 내건 농협 매장에 수입 농산물이 놓이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마트 운영의 핵심인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를 외주업체에 맡긴 결과입니다. 수입 농산물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 이 자금 지원 제한이라든지 각종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업자한테 외주화를 주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죠. 부천 시흥 원예농협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대형마트 설립은 지난 2016년 조합장 이모 씨가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출된 뒤 술술 풀렸습니다. 농협중앙회가 1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000여 개의 단위 농협에 매년 10조 원 정도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이른바 한 자리를 차지한 조합장을 둔 곳엔 돈이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것.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이사조합장, 대의원조합장 이런 데 무이자 자금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4배, 일반 조합보다 한 4배 정도 더 내려가 있습니다. 부천 시흥 원예농협의 조합원 임시총회. 색소폰 연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합장입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3선 시흥시 의원으로 의장까지 지냈던 이 조합장은 4선에 실패한 뒤 2009년부터 이 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씨의 전임 조합장은 1978년부터 31년 동안 조합장을 했는데 다름 아닌 이 씨의 아버지입니다. 대를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넘게 조합의 수장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였던 부천 원예농협은 이 조합장이 선출된 후 약 7년 만에 자산 규모가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나름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목. 하지만 조합 사유화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농사철 되면 저를 비롯해서 몇몇 직원들이 많이 또 가서 일을 도와줬죠. 조합 차량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낚시터에도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주장. 시흥시에서 낚시터를 운영했었는데 낚시터에서 기사 같은 직원들이 가서 조금 가서 좀 많이 좀 일 좀 해주고요. 이 조합장의 딸은 할아버지가 조합장으로 있을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아버지가 조합장이 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딸 이모 씨는 이후 한 지점에 근무하면서 현금 인출기에서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점에 근무를 할 때 그 딸이 지점장 몰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급해서 그랬는데 그때 시리즈에 있는 돈 200을 그걸 꺼내서 빠가 시대가 안 맞아서 일단 그 현지 지점장한테 발각이 된 거죠. 직원 채용 공고가 뜨면 조합장이 따로 지원서를 챙겨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넘기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온 이력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조합장이 다른 이력서를 주면서 이 사람 채용 검토해봐라고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채용이 됐다 이 말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채용이 이제 되는 거죠. 지금 뭐 조합원 자녀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조합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편인 사람, 자기 친척들, 뭐 친구, 뭐 아는 동생, 뭐 선배, 사촌, 뭐 하여튼 전부 자기 아는 사람으로 지금 대의원 50명인데 뭐 거의 아닙니다만 한 50% 정도는 자기 아는 사람으로 다 지금 선출해놨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이 조합장은 조합 사유화 의혹에 대해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대의원 선출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져오면 바로 넘겨주죠. 제가 지금도 상담 또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겨주고요. 조합장님이 받은 이력서가 그 인사를 채용을 담당하는 분께 간다는 것 자체, 이 행위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채용 자체. 그런 거 버려요? 딸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냈었다는 의혹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서 친구들은 것도 정확하게는 아는 분도 없고요. 따님 얘기를 어떻게 모르지? 그럼 집에 그 가족들이 다 아십니까? 따님이 조합장님이 되는 조합의 직원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짜다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럼 그걸 그냥 버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버려야죠. 버리고 정식으로 지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셔야죠.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이 조합장 자리가 엄연히 선출직이란 말이죠. 뭐 이분은 단독 출마해서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다른 농협들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심지어 서울 강동농협은 지금 4위가 대를 이어서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서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합장 세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고용 세습입니다. 즉 조합장이나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 비리 문제인데요. 이른바 이 품앗이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농협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웃 농협의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자녀를 채용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품앗이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농협끼리 서로를 채용해 주는 이런 품앗이 채용이 지역 농협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참 농촌에서는 품앗이가 미풍양속입니다. 좋은 말이죠, 품앗이. 그런데 자기가 직접 채용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옆에 농협한테 자기 자식 부탁하고 또 다르게 채용 청탁해주고 이건 좀 너무합니다. 이거는 뭐 채용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이거 공정성은 어디 갔습니까, 농협에서는. 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전국 600여 개 지역 조합을 조사한 결과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면접도 없이 임원 자녀를 채용하는가 하면 임원 조카를 뽑으려고 응시 연령을 대폭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용 업무팀에서 일하던 한 조합원 자녀는 고객 예금을 뺏쓰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 1차 조사를 농협중앙회가 있고요. 신고 절차에 익명으론 제보를 못하도록 했는데도 적발된 것이 이 정도니까요. 실제로는 더 어마어마하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감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부천 시흥 원예농협의 한 전직 직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대출 지시를 했다는데요. 민원은 농협중앙회에 전달됐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조사 결과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대출은 업무 담당자들이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 두 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답변은 한결같이 문제없다였습니다. 3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는데 경기지역본부에서 나온 답변은 1차, 2차, 3차 똑같은 답변이 옵니다. 경기지역본부장 그분하고 한바탕 했었어요. 당인들이 정말 관심 있게 그런 민원을 받다면 토시라도 좀 고쳐서 글이라도 좀 바꿔갖고 보내줘야지. 농협 내부에서는 단위 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저기 검사들이 기소 안 하면 기소하라는 권력이 최고라면서요. 똑같은 거예요. 중앙회가 벌 줄 수 있는 권한을 행사 안 하면 뭐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조합장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전 농협중앙회 감사 책임자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면 법인카드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부당 사용했다고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냐. 그거 좀 탄력적으로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중앙회에서도 하지만 지역에 오면 또 지역본부장이 또 얘기를 해요. 특히 중앙회에 진출한 지역의 다선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중앙회의 비상임 이사들이 조합장 출신의 비상임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압력이 들어오면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어요. 충북 지방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조합장이 물품을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집어가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인삼 제품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총무계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한 번씩 끊어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이제 조합의 예산이라는 게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발각이 됐을 때는 7천여만 원이 이제 됐어요. 역시 감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갔는데 이사조합장이라는 게 지적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농협중앙회에서 이사 등을 역임했던 한 조합장은 중앙회에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누가 나를 말릴 사람 없어. 중앙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도. 농협 조합장들 가운데서도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을 수 있는 대의원 조합장들의 위세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1,100개가 넘는 조합이 있는데요.
이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간선으로 해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한 200명으로 제한해 놨어요. 이 200명이란 사람들이 중간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거죠. 2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벌써부터 조합장들 사이에는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는 연판장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역의 조합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해 2차 투표에서 우리 쪽으로 힘을 합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역 조합장님, 이번만큼은 유능하신 조합장님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른 후보는 구체적으로 약점을 언급하며 깎아내립니다. 지역의 조합장은 선거 때마다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는 상임이사와의 연결고리 등이 제보될 경우 검찰 수사 등으로 낙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수 200만 명. 대기업 집단 중 9위에 해당하는 59조 원의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 공룡 조직의 막강한 권한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농협 중앙회장들은 비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초대 민선 중앙회장인 한호선 회장부터 3대 정대근 회장까지 3명의 중앙회장은 줄줄이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현직인 김병원 회장 또한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조은농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갑 전 의원은 농협의 비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안이 중앙회장 직선제입니다. 소수 대의원들에게만 중앙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 조합장들이 아무래도 중앙회장 각자의 친분 관계로 해서 중앙회의 지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거기에 쏠려 들어가는 이런 행상들이 많았죠. 또 자기 사유화하는 그런 행태도 많았고. 하지만 정작 중앙회장 직선제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입니다.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농협 중앙회장 선거도 간선제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직선제를 도대체 누가 왜 반대하는 겁니까? 농식품부가 그동안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먼저 직선제를 하면 중앙회장이 더 힘을 받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조합마다 조합원의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조합장 한 명당 한 표를 주는 것이 과연 전체 농면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네요. 네. 하지만 농민단체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같은 곳에선 오랫동안 직선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만큼 누구의 입김으로 무산됐는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고 결국 이번에도 간선제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네, 대의원 조합장의 과반수 그러니까 단 147표만 확보하면 당선인데요. 이른바 농민 대통령이라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 이번만큼 과연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주시해보겠습니다. 말로만 부르짖는 개혁과 껍데기뿐인 수많은 대책들.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